법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역대급 판사의 돌직구에 윤석열은 말문이 막혀 어버버 쩔쩔매기 시작하는데요. 지켜보던 변호인단마저 고개를 숙이며 멘탈이 완전히 터져버린 역대급 법정 참사, 바로 보시겠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한번 일단 확인해 보시고. 네. 사실 그 압수수색 이런 거 이제 뭐 정당 건물이라든지 뭐 국회 의원회관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뭐 셔터 내리고 뭐 완전히 거부해서 검찰에서 결국은 그냥 할 수 없이 못 하고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 공직방해라고 의유를 해본 적도 없는데. 예, 그거는 조금. 그런데 이 경우는 자기들이, 저는 이제 관저에 그날 있었지만 자기들이 이정문까지만 와서 이렇게 확인만 하고 가게 하면 일단 철수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서류를 써준 것 같은데, 이걸 하는 과정에 서로 의견이 달라져서 자기들이 철수를 한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문에도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일수록 오히려 정식의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는데, 저희는 이 비상계엄이 금방 해제될 거를 예상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금방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다른 계엄과 달리 이 계엄이 장기간 가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거면은 당연히 병력 투입을 뭐 기존에 저희가 했던 것보다 10배, 100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정식의 국무회의를 하지만, 아니 그렇게 할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병력 투입을 더 하고 더 혼란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필요한 메시지만 정확하게 내면 되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점을, 이게 마치 무슨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니까 정식의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 판결의 논리는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어난 그 계엄을 신속하게 해제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병력이 만약에 많이 투입이 됐다고 그랬을 때 안전사고나 이런 게 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느냐. 그런 상황을 좀 같이 겸해서 봐주시기를 한 번에 정리해서 내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그러면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 진행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다음 기일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이진아 증인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다른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들이랑 계속 상반되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른 증언을 좀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다른 증인들은 이진아 본부장에게 작성을 했고, 또 이진아 본부장이 작성해서 각 경호처 각 부서에 전파를 했다고 증언까지 다 했는데도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방어 계획과 관련돼서도 나머지 사람들은 오지 못하도록 하고 방어의 전문가인 경비안전본부장을 통해서 관저 계획도 준비를 했다고 증언을 하는데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밑에 부하 직원을 통해서 또는 부하 직원이 알아서 다 했다, 오늘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증언을 하고 있어서요. 이런 사실관계 확정, 그러니까 대체 관저 경비를 1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누가 과연 그거를 작성을 하고 정확하게 했는지는 한 번 더 경비안전본부장, 아까 부하 직원이 한 명 뭐 다 했다고 하니까 바로 밑에 부하 직원 한 명만 좀 불러서 한 기를 한번 잡아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그 증인 신분을 한 명에 대해서만 좀 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이진아 증인 증언의 뭐 신빙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신빙성도 신빙성인데 일단 이진아 증인이 1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관저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는 것이 박종준 처장의 증언인데 자신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서나 자기가 그런 걸 작성했고, 그 작성한 것도 자기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부하 직원이 회의 때 들어 작성했다고 하는데, 아까 뭐 그런 취지로 1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도 박종준 처장의 증언에 따르면 업무를 대부분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이 다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이 모든 것들을 이광우가 다 준비를 하고 김성훈이 다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박종준 처장이랑 같이 이렇게 공소장이 기재가 돼 있고, 또 공범으로도 몰려서 마찬가지로 재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공동피고인으로서. 따라서 과연 그 준비를 누가 했는지, 계획을 누가 세웠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그다음에 그 당시에 김성훈과 이광우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경비안전본부에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중에 한 명을 좀 불러서 한 번이라도 좀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예, 말씀 취지는 알겠고 예. 혹시 뭐 검찰 측 의견 있으신가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처럼 지금 뭐 증인들 증언이 뭐 일부 달라지는 부분,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은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뭐 그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뭐 공수평 방해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피고인이 기소가 된 상태니까 피고인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실행을 직접 하거나 뭐 지시해서 같이 공모해서 이제 했는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뭐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실제 그 행위를 누가 주로 했느냐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진아가 뭐 그런 TF를 중심으로 실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뭐 차장이나 뭐 본부장 경비 본부장이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직접적인 요소는 아닌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증언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주장을 통해서 뭐 누구의 주장이든 합리적인 이제 말씀해 주면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뭐 차이나는 진술이나 이런 걸 부각시켜서 뭐 주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판단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거로 하고 예. 참고로 하나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 문제인데요. 그때 그 1심에서 사실은 그 탄핵 증거로 그 원래 증언 내용 부인한 증거들을 전부 그 받아들였었습니다. 예. 사실은 탄핵 증거는 진술을 탄핵할 진술을 특정해야 되고 증거도 마찬가지로 탄핵 증거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 의견서도 내겠지만 예.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 입증 문제라든지 예, 증거 예. 책임에 그 대해서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1심에서도 그것 때문에 변론 제기하고 그 탄핵 증거 받아도 증거 조사 한 걸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뭐 판결에는 당연히 이제 탄핵 증거 그 자체가 증거로는 뭐 유죄 증거는 아니니까 기재는 안 돼 있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도 이제 주로 유죄가 인정된 그 공소 사실은 이제 법정 증언이 이제 증거로 쓰인 걸로 보이고요. 개 중에 아마 검찰이 낸 그 작년 12월 며칠자인가 그 검찰이 낸 의견서에 보니까 그 의견서에 이렇게 탄핵 증거라고 표시를 하고 요 뭐 수사기관의 진술 때문에 이 법정 증언은 뭐 좀 믿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을 해놓은 게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 1심에서 유죄로 이렇게 인정한 법정 증언 중에 뭐 어떤 부분이 결국 탄핵 이 내용 부인한 조서가 탄핵 증거로 나오는 바람에 뭐 예를 들어서 법정 증언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다. 그래서 부당하다. 뭐 그런 거는 뭐 말씀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검찰 측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일단 좀 특정은 돼 있거든요. 그 의견서에 보면. 예,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변호인도 찝어서 주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제가 발언 허용하지 않으니까 앉으세요. 예, 앉으시고 예. 지금 이제 당사자가 아니니까 지금 그렇게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다음 기일에는 그러면 검찰이 오늘 신청한 증거 목록 낸 그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 기일이 언제 할지 좀 더 얘기해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그거 증거 조사 마치고 그 다음에 최종 변론 듣고 해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일단 그렇게 해서 다음 기회는 뭐 오전부터 하더니 그렇게 하고요. 오늘 제가 잠깐만 좀 성명을 뭐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요 화면에는 그냥 뭐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오늘 답변 듣고 필요하면 공판조사에 남길 거고요. 262, 263면을 보면 이게 2017년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피고인이 그 수사팀장으로 아마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검찰이 낸 뭐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근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의 피의자로 입건해 가지고 탄핵 결정 이전에 수사를 마치고 이렇게 대검에 이첩했다는 그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당시에는 탄핵 이전에 이미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를 끝내서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검찰이 자료를 낸 건데 그게 아니고요. 예.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도 못했고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도 저희가 그러니까 공범들 예를 들어서 그 뇌물을 제공한 측 뭐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조사는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뇌물죄 수사가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아니 근데
글쎄 뭐 공범 예를 들어서 뭐 직권남용에 공범이 있어서 그 공범을 조사한 거야 그건 할 수 없는데 예. 그래서 대통령에 그거를 지금 대해서 뭐 저 압수수색을 하거나 뭐 대통령을 저 조사하거나 저 그런 거는 예. 안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네. 특검이 의견서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면 뭐 왜냐하면 저희 생각은 이거거든요. 대통령이 퇴직했을 때 수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공범이라든지 뭐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증거 보존 정도 차원의 그 저 수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뭐 직권남용이든 뭐 뇌물이든 그 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강제 수사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체포가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조사를 받는 게 좋지 않겠냐고 변호인한테 얘기했지만 뭐 처음에는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다가 뭐 못 조사하려고 받겠다. 하신 거네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조사를 저 받을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뭐 한번 생각해 보자 했다가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조사 제가 이거를 지금 뭐 물어보는 취지는 네. 지금 변호인은 시종 일관 어쨌든 대통령은 불소 특권 때문에 수사조차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 주장의 취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분명히 하자는 취지에서 수사라는 제가 게 다시 한번 이겁니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증거 보존의 어떤 뭐 이런 거라면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저 강제 수사라든지 뭐 체포, 압수수색 본인이 자발적으로 받겠다고 하지 않는 거를 뭐 강제로 막 부른다거나 예. 그건 안 된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예 저희도 그래서 대검에 보내고 정리해서 결국은 중앙지검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네, 정리해서 의견서로 내시면 한번 네. 정리해서 정리가 내겠습니다. 되면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특검에서 주장하는 게 있는 거에 그거에 대해서 변호인 측 입장이 어떤 것인가, 피고인 측 입장이 어떤 것인가 뭐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 국무회의는 지금 이번에 이제 의견서에서 9시경에 하기로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9시에 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9시에 국무회의를 했다는 것은 종전에도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명확하게 주장을 이제 국무회의를 네. 좀 일찍 하려고 하다가 그 저 총리하고 외교부 장관이 자꾸 이렇게 이의 제기를 많이 해서 그거 설명하다가 늦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도 또 30분 늦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건 네. 지금 어쨌든 저희가 성명을 구했더니만 네. 12월 3일 9시경에 국무회의를 하기로 예정을 했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로 한 말씀하시는데 10시에 근데 그 대국민 주장 담화- 자체를 수사기관이나 1심에도 한 적은 없으시죠? 글쎄 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조사 119 사건에서 증언이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한번 네. 119 아, 사건의 그래요? 증인신문조사 한번 예.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늦어졌다. 예. 그거죠? 네, 좀 지금은- 일찍 하려고 했다. 이거. 지금은 우리 공수사실은 아시겠지만 이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제 뭐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이제 개최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이제 그 중요한 하나의 그 판단 요소로 지금 검찰을 주장하고 또 1심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소위 말하는 주요 핵심 국무위원 5명 피고인하고 김영현 장관 외에 5명을 이제 불렀던 것이고 근데 5명 가지고는 당연히 개의 정족수가 안 돼서 추가로 부르긴 했는데 근데 보니까 추가로 부른 건 9시 이후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9시 하려고 했는데 9시 이후에 부른 아니, 거는 그러니까 또 그게 그게 전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총리도 늦게 왔고요. 네. 다 그러니까 한 8시쯤 와서 얘기 한 10분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을 쭉 하려고 하다가 전반적으로 이게 늦어졌습니다. 예, 예. 또 뭐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는 네, 바람에 회식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 취지로 네, 행사가 있어서 늦게 온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증인신문 때도 그 저희가 질의를 했듯이 그 답변을 했듯이 9시경으로 염두는 두고 있었지만 계속 논의가 더 길어지고 치열하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9시 반에 대국민 담화를 하려고 그러다 10시로 늦춰졌다가 다시 저 10시 반으로 또 늦춰진 거거든요. 계속 그 늦어진 부분도 뭐 필요하면 뭐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한덕수 그 피고인이 재판받은 그 사건의 이제 증인신문 조서가 뭐 우리 사건에는 증 1109호로 나와 있긴 한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피고인 녹취서에는 이제 한덕수 그 당시 충무총리가 국무 얘기를 했더니만 어쨌든 피고인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이기 때문에 꼭 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한덕수 그 당시 국무총리가 이제 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증언을 하긴 했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그게 증언이 어떤 의미인지는 뭐 아까 증인이 네네. 잠깐 설명했지만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에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그런 국무회의를 하려고 지금 계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엄 그 선포문을
장관이 작성해서 다 돌리지 않았습니까? 국무회의를 안 한다면 국무위원을 못하러 부르면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피고인이 비상계엄은 고대의 통치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통상의 국무회의라면 그런 걸 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아니 이미 국무회의에 올릴 계엄 선포문을 다 작성해서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려고 했고 만약에 그거 할 필요 없으면 아니 한덕수 총리도 부를 필요 없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들었다고 아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제가 아니, 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질문을 드린 제가 것이고. 헌재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1월 3일 체포영장 공무집행 방해 관련된 고도 주장 취지만 그냥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냥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공무집행 방해가 안 된다는 것이 결국은 체포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는 건데 위법하다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 외에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통상의 그 경우에 뭐 수사권이 있다 없다가 이렇게 다퉈지는 경우는 통상은 이제 그렇게 되면 정식 절차에서 뭐 예를 들어 체포 적부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해당 재판의 본안 재판 절차에서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 뭐 정상적인 어떤 절차, 일반적인 절차로 보이는데 지금 뭐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에 의하면은 이제 피고인 측이 결국 공무집행 방해가 된 것은 이제 피고인 판단에는 그 부분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응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결국 응하지 않아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그거 관련해서 네. 그거 관련해서 뭐 아시겠지만 검찰청법이 22년 5월에도 개정이 되면서 왜 검찰이 수사권이 이제 2대 범죄로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이후에도 검찰이 수사만 하면 뭐 수사받는 사람들이 수사권이 있니 없니 이렇게 막 논란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뭐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받는 사람이 그 2대 범죄에 뭐 수사권이 포함이 안 된다 해서 만약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뭐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 적법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걸로 뭐 결국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뭐 정식의 절차가 아니고 조사받는 피의자가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약간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리는데 예. 저희가 모든 국가기관의 권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 헌법상 가장 뭐 기초적인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근데 수사 권한이 없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 권한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 거는 그냥 정말로 이제 그 국가 기관의 권한을 남용하는 거고 사실 예.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그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형사적으로 근데 이제 처벌한다는 거는 어쨌거나 수사권이 있다고 해서 일단 법원이 영장을 또 발부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구속이 됐죠. 네. 구속이 됐는데 공직방으로 하려고 그럴 때는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보다도 지금 여기서는 증인신문을 직접 못 들어보셨지만 1심에서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의 그 증언 그 증인신문 조서 이렇게 다 보시면은 이미 경호처에서 법률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를 자기네가 저지는 못한다. 그러나 여기는 경호구역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경호처장이 얼마든지 이거는 수색은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법률 검토를 이미 법무관을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일정문에서부터 여기 들어오는 거는 이게 경호구역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영장도 없이 그냥 밀고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 그래서 나가라고 그 관련해서도 제가 하나 네네.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계속 이제 무단침입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하고 있는 그 취지가 결국은 지금 뭐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그 군사시설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 영장이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제한되는 거는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이지 않습니까? 예, 110조에 이제 그 결국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인지 아닌지 이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피고인 측에서 무단 침입이라고 주장하는 그 취지는 그러면은 결국 110조 행정법 110조 그 2항에서 있는 이게 결국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아닙니다. 취지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예, 그러면 그 일정문에서 지금 여기 대체한 지역까지는 예. 영장이 아예 없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수색영장에 기재가 되지 않은 집원에게 아니, 했기 그럼요. 때문에 예, 그 예, 주장 그냥 들어온 그 주장에 겁니다. 예, 그러면 예, 그냥 들어왔으면 예.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은 일단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뭐 허락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군사시설 자기들도
이정문까지만 아니, 물론 이제 확인하고 그 지금 가겠다고 한 거예요. 유법하는 주장 중에 그것도 포함돼 있죠. 네, 수색 포함되어 영장에, 있습니다. 네네. 추락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집원에서 수색 예, 했다. 예, 그러니까 포함되어 자기들은 있습니다. 그게 수색이 아니고 그냥 지나온 거라는데 예. 지나온 거든 뭐 두리번 거렸든 간에 형사소송법 110조 2항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이거는 그러면 그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잠깐 우선 제일 열받는 오늘 뉴스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세상에 어쩜 이렇게 돈을 잘 벌죠? 이 사람들은? 와, 저는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지 않았나요? 우리는 사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그렇고, 뭐 변호사들은 솔직히 일반 또 이제 요즘은 사실 그러지도 않긴 합니다만은 좀 형편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 정말 힘들어요. 근데 윤석열 부부 영치금만 13억이 넘게 거뒀답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보고요. 첫 번째 제일 열받는 뉴스, 윤석열 부부 영치금만 13억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씨는요, 영치금만 지금 1년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1년도 안 됐죠. 영치금만 13억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다들 미친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영치금을 보내는 사람들이 윤석열보다 부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윤석열이 도대체 뭘 한다고 윤석열에게 영치금을 12억이 넘게 보내고 김건희에게 1억 상당의 돈을 보냅니까? 자, 보세요. 윤석열 영치금 12억 돌파, 대통령 연봉의 4.6배. 아니, 윤석열이는 대통령 한답시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실제 놀고 먹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히 그 위험 속에 빠뜨려 놓고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뜨려 놓은 사람인데, 솔직히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 돼가지고 세금이 많이 늘어나서요,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좀 미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해 보면 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정말 나라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사실은 참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무슨 복이 있어서 대통령 되면서 띵까띵까, 그리고 실제 감옥에 있으면서도 1년에 부부가 13억을 법니까? 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짓입니까? 저는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보세요. 부부 합산 금액이 13억 3천만 원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달 9일, 그러니까 3월 9일 기준인 거예요. 그럼 지금 훨씬 더 늘었을 거예요. 자, 세금은 어떻게 됐냐는 거. 세금. 윤석열이 지금 서울 의왕구치소에 있잖아요. 이게 2025년 7월 10일 이제 재구속이 된 날이에요. 이때가 그 지기현 부장이 풀어줘가지고 2025년 7월 10일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 266일 동안에 걷어들인 돈이 27,410회에 걸쳐서 12억 4,028만 원이랍니다. 게다가 다른 그 일간 그 뉴스에 보면은 3월 10일부터 3월 15일, 그러니까 이 지금 12억 4,028만 원 받았다는 거는 지난 3월 9일까지의 계산이었거든요. 그래서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6일간의 걸 합쳐보니까 이 6일 동안에만 영치금이 2,208만 원이 들어왔대요. 6일 동안에만.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요? 6일 동안 윤석열이 뭐 했다고 2,208만 원을 법니까? 그 안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재판하느라고 돈 들어가, 특검하느라고 돈 들어가, 온갖 돈을 다 쓰고 앉아있는데, 공짜로 밥 먹여줘, 공짜로 재워줘. 와, 황당하지 않나요? 350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번 돈을 또 다 출금을 했어. 12억 3,299만 원이나. 와.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2억 3,299만 원 나누기 350회를 했더니 하루에 한 350만 원 정도를 빼더라고요. 이게 그 한도가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사실은 빼지 않으면, 이게 지금 266일 동안에 12억 3,299만 원인데, 그러니까 12억 4,028만 원인데 350회에 걸쳐서 출금했다는 거는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돈을 출금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윤석열이가 그 안에서? 올해 대통령 연봉이 2억 7,177만 원이래요.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만 하는데 연봉이 2억 7,177만 원인데 이 연봉의 4.6배를 윤석열이가 감옥에 앉아가지고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란, 아니, 이게 지금 상상이나 가고 이게 도대체 맞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다 미친 것들 아니에요?
윤석열한테 도대체 돈을 왜 보내주는 거예요? 예? 와, 진짜 황당무계예요. 영치금이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라는 거예요. 세금 한 푼도 안 내죠. 근데 이거 왜 세금 안 걷어요? 아니, 황당하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김건희도 보세요. 김건희도 서울 남부구치소에 2025년 8월 12일 날 들어갔는데 2026년 3월 9일까지 9,30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3월 10일부터 3월 15일 6일 동안에 434만 원을 더 받았대요. 그리고 56회에 걸쳐서 8,969만 원을 출금했대요. 와, 진짜 나는 무슨 노예근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명분이 있고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 윤석열한테 돈을 줄 거잖아요. 윤석열이가 도대체 뭘 했다고 이 돈을 다 어디다 썼을까요? 와, 진짜 나는 황당무계.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 영치금이 9개월 동안에? 이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돈 보내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는데, 김용민 의원하고 박은정 의원이 이제 그 법무부한테 이 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발표를 한 거였거든요.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래요. 그래서 한도 내에서 반복해서 입금 또는 출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안 찾고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가지를 않아. 그 통장에. 그래서 그 통장에는 항상 0으로 비워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영치금이 들어올 테니까 이 계좌를 비워놔야지. 왜냐면 얼마를 또 사람들이 더 보낼지도 모르잖아요. 하루에. 진짜로 이 돈을 매일매일 출금을 했나 봐요. 매일매일. 와, 정말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영치금은 서울구치소에서 1위고요. 2위인 사람도 있대요. 2위인 사람이 1억 233만 원을 받았다는데 이 사람의 10배 이상 받았다고 그러고요. 3위가 5,16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20배 이상 받았답니다. 도대체가 윤석열한테 돈을 왜 주냐고요. 윤석열한테 돈 주는 사람은 다 윤석열보다 다 못 사는 사람이야. 내가 정확히 알기로. 와, 진짜 황당무계하죠? 진짜 내란숙의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고 있다. 응? 영치금은 사실 그 교도소, 구치소 내에서 열악한 상황일 때 정말로 돈 없고 힘든 사람들이 생필품 같은 거 쓰는데 좀 쓰라고 조금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영치금을 13억을 받아요? 부부가? 법무부가 이거 제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번에 윤석열 때문에 우리가 별별 거를 다 알게 됩니다. 이거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별별 짓을 진짜 다 하고 있어요. 너무 심해요. 너무너무 화나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한 지 꼭 1년을 맞습니다. 지난 1년에 새 정부가 들어섰고요. 우리 국민들이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죠. 근데 변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태도입니다. 하루 재판 2개를 받는 상황에서 반성은커녕 여전히 부하들 탓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다인 기자 리포트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씨를 파면한 지 1년. 현재 윤 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내내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허위 조작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심 선고가 나온 사건은 2건입니다. 법원은 지난 1월 체포 방해 혐의의 징역 5년, 2월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이 같은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고 국무위원회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체포방해 사건은 항소심 결심을 앞두고 있어 이르면 상반기 내 선고가 예상됩니다. 나머지 6건의 사건도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재판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특검이 가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 신다인입니다. 당시 4월 4일 모두 기억하시죠? 뭐 이게 우신 네. 분도 있고. 왜냐면 우리가 이 헌재의 판결을 엄청 기다렸거든요. 네. 근데 진짜 간만에 나온 탄핵 이 판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뭐, 그 한 2, 3주 전부터 5대 3이다, 4대 4다, 왜 이렇게 안 하는 거냐, 이게 네. 되는 거냐,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그날 이제 편집국에서 테레비 앞에 모여서 그죠. 다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굉장히 좀, 그 12.3 비상계엄 이후에 뭐 체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울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뭔가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윤석열이 아직도 태도 변화가 없는 거고, 그때는 더 그랬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내려가게 만드는, 가라앉히게 만드는 그때 이제 낭독을 들으면서 그래도 더디더라도 순리대로 간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 내내 사실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 앞에서 키세스 이거 은박지 해가면서 이 탄핵만을 기다렸는데. 맞습니다. 예. 저도 그때 사실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법률가 수요가 그때 많다 보니까 저도 사실 탄핵 선고를 할 때 방송 중이었습니다. 아. 해설을 하면서 봤는데 저는 뭐 탄핵 소추 처음 할 때부터 탄핵 심판을 쭉 바라보면서 이거는 8대 0이 될 수밖에 없다.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너무 늦어지니까. 갑자기 늦어지니까 막 5대 3 대드락설이 갑자기 대드락설이 있었죠 그때. 예, 유포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 누가 만들었는지 그 5대 3설은 좀 얄밉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저는 하나도 믿겨지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일부 지지층에서는 이거 뭐 다 믿을 수가 없다. 국무위원들을 총 탄핵해야 된다. 막 이런 맞아요. 무리한 주장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법률가라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8대 0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이제 저 스스로를 세뇌시켜 놓고 이걸 기각해야 돼라는 결정문을 써보려고 해도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확실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담담하게 그냥 뭐 그렇게까지 초조하진 않게 기다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일부 이견이 있었다든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예.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 0이라는 것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절차적인 상황이라든가 일부 사안에 있어서의 보충 의견 정도 그런 거의 이견이었다고 저는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8대 0은 바뀔 수가 없었다고 예. 봅니다. 그리고 탄핵 사유가 5개예요. 5개인데 5개가 다 8대 0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40대 0인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한 37대 3, 뭐 38대 2, 뭐 이런 거는 중간에 잠깐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은. 예, 예. 이번에 딱 요 시기에 맞춰서 우리 한겨레가 네. 문영배 전 헌재소장 네. 권한대행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 이 대드락설 네. 없었다 그런 거 없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제 어쨌든 본인들은 당시에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선고일자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때는 퇴임을 앞두고 날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충분해서 그만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이제 본인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재판부 구성이 좀 더 여유가 있었고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 이거는 뭐 계속 해왔던 얘기인데 8대 0이 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처음으로 한다라는 의미에서 8대 0이 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봤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뭐 여러 얘기들을 했는데 시민의 승리라든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역사를 어떻게 진전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지면에 논설위원들이 한 인터뷰 잘 안 읽거든요. 너무 길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침에 후딱후딱 넘기다 보면 안 읽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그 인터뷰는 오랜만에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 어른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새삼 한번 다시 느꼈습니다. 예. 그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탄핵 사건의 특징을 국민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규명을 했는데 두 분은 이 윤석열 탄핵의 특징이 뭐였다고 보세요? 그냥 문영배 재판관이 말한 게 그냥 다 옳습니다. 예. 헌법이 보면 우리 법률가들은 헌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최고법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사시 볼 때, 변호사 시험 볼 때 잠깐 공부하는 거. 그리고 시험 끝나면 있었어요. 잊어버리는 거. 맞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이 헌법을 적용하는 뭔가가 사실 좀 피부로 느끼기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없고 사실 형사재판, 민사재판 이런 실제 소송에서도 맞아요. 써먹지를 않으니까요. 그런 것이었는데 사실은 12.3 계엄을 통해 가지고 온 국민들이 헌법이라는 걸 알게 되고 헌법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실제로 국회를 지키고
그 앞에서 부당한 무력에 대해서 저항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헌법 조항 하나하나들이 그 탄핵의 시간 동안 다 살아서 움직인 거예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맞습니다. 체감한 것이죠.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헌법이 국민들 앞에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실 뭐 거기에다가 조금 이건 작긴 하지만 2차적으로 이번에 재판소원 제도가 통과되면서 예.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헌법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것은 법원의 재판이라도 취소될 수 있다. 라는 그렇죠.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또 호응해준 탓에 이것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가의 근간인 헌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또 계기가 됐다. 윤석열 탄핵의 특이점 또 우리 기자님께서 한번.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역사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친위 쿠데타는 맞아요. 거의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에도 그게 있었어요. 예, 거의 그러니까 체제가 또 특히 더군다나 체제가 선진화될수록 그거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확인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취약성을 당일에 신속하게 이제 국회 앞에 모였던 시민들이 극복했다는 점, 그게 어쨌든 세계 정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됐고,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이제 헌재 결정문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를 외국에 있는 법조인들이나 외신들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고, 그 자체가 그 국가 운영 체계나 통치 체계에서 어떤 뭐 기념비적인 어떤 그 판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훌륭했다고 보고, 저는 근데 기자 입장에서 보면 12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가 너무 길었고요. 그리고 작년 4월 4일부터 올해까지도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뒤에 1년은 좀 다른 측면에서 길지만 뭐 격변이 많았고, 근데 12월 3일 이후에 4월 4일까지 오는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일들과 너무 많은 막 뭐라 그럴까요? 진짜 뭐 이렇게 객관적 포지셔닝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해 간 게 아무것도 들지 않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던 시민들, 그다음에 그 마음들이었다는 점은 뭐 기자를 떠나서 공동체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좀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요즘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게 그 어떻게 보면 내란 청산이 지금도 완전히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좀 느꼈어요. 과거에는 경제 살리는 게 제일 어렵다고 대통령들이 그랬는데 내란 청산하는 게 이게 무슨 코스피 6천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내란 재판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이게 결론이 안 났어요. 최종 결론이 안 났고 윤석열은 아직도 궤변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재판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내란 재판에서의 윤석열의 태도들, 뭐 발언들 이런 거 어떻게 보셨는지. 그 재판을 포기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에서 본인에게 어떤 유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할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헌재 재판 때부터 지금 이어지는 형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태도로 이제 말하자면 궤변,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들도 전혀 자신의 의뢰인의 이익에 도움되는 발언들을 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정치 행위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초반에는 굉장히 붐업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예를 들면 지지자들이 막 집결하고, 물론 뭐 여전히 윤석열이 뭐 그 안에서 영치금을 12억 모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궤변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 압력을 버티면서 윤석열을 어쨌든 무기징역에 처했다라는 거는, 그리고 뭐 이제는 이제 어느새 언론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이름이 됐지만 직위원 재판부가 했던 일들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윤석열 씨가 한 번쯤은 자기 고백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당장에 찾아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비상계엄을 왜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그 비상계엄을 시행한 자들로의 입에서부터 그나마 이거는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한 문장도 지금 납득이 가는 문장이 여전히 없는데, 그러면 저자들은 이 엄혹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무기징역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심을 한번 여전히 못 듣고 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윤석열 측이 최근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우리 헌법은 개인의 재판 청구권을 잘 부여하고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헌법소원을 하는 것도 개인의 권리니까 뭐 그거는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한마디로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뭘 하든 윤석열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냥 노이즈예요. 여태까지 자기 책임이나 이런 걸 한 번도 인정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말이나 주장들도
최소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중받거나 곰씹어 볼 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 이야기를 그렇죠.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말들은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아니 국무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계엄을 하는데 말리지도 않고. 그렇죠. 예. 말렸으면 내가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판에서 뭐 이제 변명이나 이런 걸로 일관하는 모습도 참 기가 막혔습니다. 마지막에 본인이 바보라고 했잖아요. 내가 바보인데 어떻게 이런 바보가, 바보가 어떻게 쿠데타를 하냐. 쿠데타를 할 정도면 눈치도 빨라야 되고 뭐 똑똑해야 되는데 난 지금 바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재벌 회장들이나 기존의 권력자들이 저는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재판장에서 바보 전략을 쓰는 거를 봐왔지만 대통령으로서 내란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자가 내가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굉장한 코미디죠. 그러니까 예, 예. 그 코미디를 다 보고 있는 거죠.